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주입니다.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이나 핵융합을 통한 수소폭탄, 모두 핵폭탄으로 불리며 가장 위험한 최악의 무기로 연상됩니다. 특히 핵폭탄의 필수적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원소는 가까이 두기만 해도 피폭되어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원소로 여겨지죠. 하지만 우라늄은 어마어마하게 긴 반감기로 생각보다 위험성이 덜한 편에 속하는데, 핵폭탄에 사용되기 위한 미량의 우라늄 235를 추출해낸 후 남아있는 우라늄 238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라늄 추출법 강의와 더불어 열화 우라늄탄에 대한 고찰입니다. 과연 우리는 열화 우라늄탄을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핵무기나 열화 우라늄탄을 만나볼 일은 없지만, 저와 비슷한 연식이라면 어릴 적 게임에서 처음 존재를 접해보셨을 듯합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게 되는데, 핵무기는 여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활용되지만, 열화 우라늄탄 또한 스타크래프트 속에서는 아카데미의 마린 사거리 업그레이드로 등장합니다. 아카데미의 5가지 업그레이드는 방사능을 제거한 열화 우라늄으로 제작한 탄환으로 C14 가우스 소총의 사정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U238 쉘, 공격 및 이동 속도를 향상시키는 스팀팩, 상태 이상 회복을 위한 메딕의 레스토레이션, 목표물의 시각기관 손상으로 시야 제한을 거는 옵티컬 플레어, 그리고 메딕의 총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카두세우스 리액터로 구성됩니다. 이 중 U238 업그레이드를 통해 마린의 사정거리가 4에서 5로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열화 우라늄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역시 열화 우라늄탄을 왜 사용하는가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설명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먼저 방사능을 제거한 열화 우라늄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정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결과죠. 열화라는 표현이 등급이 떨어진 하품질의 무언가로 연상되지만,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우라늄 235를 추출해낸 후의 물질로 자연 상태보다 방사성이 감소했다는 의미에서 열화가 쓰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게임에서와 같이 사거리를 높이는 목적은 아니지만, C14이라는 코프룰루 구역 해병대의 표준 지금 무기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스타크래프트는 워낙 기념비적인 게임이며 많은 연구자들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만큼 알고리즘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매개체로 게재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의 열화 우라늄탄은 다른 목적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탱크의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적인 물리 공식을 활용해도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에 더 무거운 우라늄을 사용할 바에는 속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속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력으로 충돌하게 되면 관통이 아닌 스스로 유리처럼 부서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관통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에서도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금속 물체가 충돌 시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사실상 기화되는 수준으로 산산조각납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은 같은 크기의 탄환임에도 질량을 높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용도를 고민하던 열화 우라늄이 등장합니다. 과연 열화 우라늄탄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을까? 우라늄이라는 원소에서 상상되듯 작지만 방사선의 위험을 내포하기에 점차 다른 원소로 교체되고 있긴 하나, 이미 대량 생산된 열화 우라늄탄은 실전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잠시 자랑하자면 저는 작년 하와이 진주만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미 해군 마지막 건조 아이오와급 전함 USS 미주리 BB-63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쪽에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즉 시위지 펠렁스가 있었는데, 여기 사용되는 것이 마크 149 모드 2 20mm 열화 우라늄탄입니다. 단순히 그런 게 이론상 있다더라가 아닌 흔히 사용되던 강력한 철갑탄의 일종인 셈입니다. 굳이 하필 그 수많은 금속 원소 중에서도 탄환의 중량을 늘리겠다며 우라늄을 선택할 이유, 역시나 후보군을 비교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나 용도에 따라 얼마든지 개량이 가능한데, 지금 보이는 형태는 중앙의 선 두께를 통해 원소마다의 밀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더 많이 색칠되어 있을수록 밀도가 높으며 같은 부피에서 더 무겁다는 의미가 되겠죠. 순서대로 비교해본다면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원자번호 76번 오스뮴입니다. 그 뒤를 이어 이리듐, 백금, 레듐, 넵투늄, 플루토늄, 금, 텅스텐, 우라늄, 그리고 탄탈럼이 뒤따릅니다.
오스뮴을 사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탄환이 되겠지만 문제는 오스뮴이 지각에 아주 조금 존재하며 정련된 금속 형태로는 가격이 금의 35배에 달할 만큼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유로 귀금속인 이리듐, 백금, 레듐, 금 모두 탄환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탄탈럼 역시 꽤나 비싸고 양이 적지만 사용은 가능한 수준이나 밀도 수치가 앞선 9개 원소보다 확연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넵투늄과 플루토늄은 핵반응에서 만들어진 인공 원소이기에 어마어마한 방사선을 방출해 사용자가 피폭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자연 원소이며 밀도가 높고 비용도 합리적인 텅스텐과 우라늄뿐입니다. 용도가 덜하던 우라늄이 일종의 재고 처리 개념에서 열화 우라늄탄으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중금속인 납과 비교한다면 1.7배 더 무거우며 합리적인 비용이어서 무난합니다. 물론 현재는 열화 우라늄탄의 대체제로 텅스텐 합금도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우라늄이 제 아무리 무겁다지만 무거운 것이 단단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라늄은 합금 형태로 만들어져 열화 우라늄탄을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스타발로이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미량의 몰리브데넘 혹은 타이타늄과 혼합한 합금이며 PGU-14B 30mm 탄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무겁기만 하다면 우라늄을 공들여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무기로 사용하기에 크게 4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라늄 자체가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한 2차적인 내부 피폭, 중량 증가로 인한 운동에너지 개선으로 관통력 증가, 더불어 뭉툭하게 뭉개지는 것이 아닌 날카롭게 깨지며 갈려나가는 자기마멸 효과를 통한 관통 개선, 마지막으로 소위탄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분쇄된 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이루어지는 자연 발화 효과를 이용한 손상 극대화입니다. 과연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면 방사성 오염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과거 걸프 전쟁에서의 경과를 통해 입증됩니다. 다수의 이라크 지역에서 열화 우라늄탄이 사용되었으며 그 양은 무려 32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라크 바스라의 선천적 기형 통계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며 1991년 걸프전 참전 용사 중 4분의 1 이상에서 만성 통증, 피로, 기억 상실을 포함한 면역계 장애 및 기타 광범위한 증상 발생률의 증가가 보고됩니다. 참전자들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최대 14배 높은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명백히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셈입니다. 관통력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제로 여겨지는 텅스텐 탄환이 충돌을 통해 버섯 모양처럼 뭉개지며 변형되는 것과 달리 열화 우라늄은 날카로운 형태를 유지하기에 20% 이상 관통력이 증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열화 우라늄과 텅스텐 그리고 고강도 강철 탄환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동일한 변수 조건에서 열화 우라늄 합금 탄환의 관통력이 현저히 높으며 형성되는 표적 구멍 직경 또한 1.7배로 텅스텐 합금이나 고강도 강철보다 훨씬 커서 더 큰 살상력을 갖는 탄환이 됩니다. 우라늄의 충격 시 에너지가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금속 표면이 깎여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우라늄 파편들은 마찰열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화하는데,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한 것이 열화 우라늄탄의 핵심 원리입니다. 생성된 산화 우라늄 분지는 중금속으로 신장 독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내부 피폭 원인이 됩니다. 우라늄은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큰 금속으로 우라늄 타이타늄이나 우라늄 나이오뷴 등 우라늄 합금은 간단한 점화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연 발화도 이루어져 그 자체로 무기화가 가능한 원소입니다. 핵으로의 사용만이 우라늄의 무서운 점이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 우라늄을 추출하거나 열화 우라늄탄을 집에서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식이 아닐까요? 우라늄 추출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라듐과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천연 우라늄 함량을 보이는 광석인 역청 우라늄석에서 시작됩니다. 역청 우라늄석에는 우라니나이트라는 광석 형태로 이산화 우라늄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산화 우라늄은 흑갈색 분말 형태로 얻어지며 이를 별도로 세라믹과 혼합해 RBMK, 즉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우라늄 추출 과정은 단순한 광물 정제를 넘어 오로지 화학적인 절차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용매 추출과 침전 화학 기술의 집약체와 다름없습니다. 먼저 전처리를 위해 광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해 아주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표면적을 극대화해야
이후에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체 광석 속 우라늄은 이온 형태로 녹여내야 합니다. 역청 우라늄석 속 이산화우라늄은 불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용해 가능한 유가 우라늄인 우라닐 이온으로 산화시키게 됩니다. 염화 철이나 황산 제이철을 통한 삼가 철 이온으로 반응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업 현장에서는 비용을 고려해 황산용액에 철광석이나 고철을 녹인 후 산화시킨 황산 제2철을 선호합니다. 그 외에도 이산화 망가니즈나 염소산 소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간단히 용해 가능한 이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광업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집에서 사용할 만한 시약은 아니죠. 가정에서는 알칼리 침출을 사용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이산화우라늄은 산소와의 반응으로 추가적인 산화가 가능하며, 여기 탄산소듐이나 탄산수소소듐을 넣으면 됩니다. 이 두 물질은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물질로 우리는 천연세제 혹은 세탁세제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가 있다면 과산화수소의 공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첫 번째 산화 단계까지 동시에 구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탄산소듐 우라닐 이온 구조가 만들어져 황색의 용액 형태로 우라늄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함유된 원소들을 녹였다면 이제 우라늄만 선별할 시간입니다. 역청 우라늄석의 성분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매우 많은 양의 우라늄이 모든 샘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석의 조성을 이루는 규산도 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선별이 필요한 금속 원소들이 많은데 철이 1% 내외로 함유되어 있고, 지구 어디에나 고르게 미량 퍼져 있는 히토류 원소들 또한 분리해 사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우라늄 추출에는 방해되는 요인이며, 우라늄을 골라내기 위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음이온 교환 수지에 준비된 우라늄 음이온만을 흡착시킨 후 강한 산이나 염으로 시선에 농축하는 방법, 그리고 우라늄의 유독 강한 결합을 보이는 트라이뷰틸 포스페이트와 같은 유기 화합물을 이용해 우라늄만 유기층으로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욱 효율적이어서 현대 우라늄 정련의 표준입니다. 우라늄 분리를 위한 다양한 물질이 사용되며 지지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든 해야겠죠. TBP는 없을 테니 만듭시다. 구조에서 예상할 수 있듯 인산을 뷰타놀과 반응시키면 됩니다. 다만 이 반응은 느리고 가역적인 분해가 있어 탈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인산 대신 옥시염화인을 사용하니 확보 가능하다면 뷰타놀과 단순히 혼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산물로 염산 증기가 발생하니 환기에 주의하세요. 농축된 우라늄 용액은 여전히 액상으로 존재하며 여기서 고체 형태로 분리가 필요합니다. 암모니아수나 수산화소듐 용액을 넣어 pH를 알칼리성으로 조절하면 노란색의 고체 침전물이 생기는데, 되도록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소듐 이온으로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중우라늄산 암모늄이 형성되며 건조 후 구워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옐로우 케이크라는 노란색 우라늄 화합물이 완성됩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아직 100% 순수한 우라늄은 아닌 만큼 이를 다시 질산에 녹여 정제 후 금속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화 우라늄탄이나 핵무기 코어를 만들려면 순수한 금속 상태의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물질 모습과 함께 따라가 본다면 광석에 존재하는 이산화 우라늄의 추출과 분리 과정을 통해 중우라늄산 암모늄으로 변환한 후 건조와 열 처리로 옐로우 케이크를 얻게 됩니다. 이후 질산 처리로 우라닐 질산염으로 변환해 추가 정제와 가열 처리로 다시 고순도 이산화 우라늄으로 변환하죠. 여기 불화수소를 처리하면 4불화 우라늄으로 전환되며 색상으로부터 이를 그린 솔트라 부릅니다. 금속 제조 직전 단계로 녹는 점이 1036도에 달하는 안정적인 고체로 장기 저장이나 운반에 적합해 가장 선호된 형태입니다. 불산을 어떻게 구할지 난감하다면 모스 굳기계 등에 자주 등장하고 비교적 구매가 간단한 형석에 산성물질을 부으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에서 간단하지만 이후 과정은 그래도 가열 작업을 해본 분이어야 좋습니다. 에임스 공정이라는 방식으로 그린솔트에 금속 마그네슘 혹은 칼슘을 섞고 고온에서 밀폐해 반응시키면 됩니다. 강력한 발열 반응으로 초기 온도만 높여주면 반응 종료 후 바닥에 묵직한 금속 우라늄 덩어리가 가라앉게 됩니다. 에임스 공정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임스 연구소에서 프랭크 스패딩과
할리 비렐름이 이끄는 화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식으로 최근에는 희토류 금속화에도 사용되는 유용한 기법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집에서 가능한데 도무지 합금 제조 후 포환 제작까지는 집에서 시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순수 우라늄 금속은 무르고 산화가 빨라서 군용 관통탄으로 사용하려면 0.75%의 티타늄을 첨가합니다. 티타늄은 우라늄 결정 구조 안정화와 더불어 자기 마멸을 극대화합니다. 문제는 우라늄이 고온에서 산소 및 질소와 매우 강하게 반응해 모든 용해 과정을 고진공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것과 냉각유를 뿌리며 이후 급속 냉각시켜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아본 것이 용융 염화 리튬 조건에서 이산화 티타늄 첨가 조건으로 전기화학 반응을 시키면 그나마 평화롭게 합금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헌이었고, 완전한 대량 생산은 어려워도 이 방식대로면 어느 정도의 스타발로의 열화 우라늄 합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우라늄 235 원심 분리는 도저히 무리였던 만큼 열화되지 않은 우라늄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열화 우라늄은 소총 탄환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공이 어렵고 강도와 자기연마 효과, 그리고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면 굳이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아도 탄화, 텅스텐 등으로도 더 저렴하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광석을 구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A-10 공격기 등에서 사용되는 30mm 기관 포탄인 GAU-8 어벤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관통자 1개당 약 300g의 열화 우라늄이 포함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330g의 우라늄 작업이 필요한데 보수적으로 잡아 무려 광석 330kg을 처리해야 한 발을 만들 수 있죠. 결국 점차 텅스텐 사용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 분야들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잠재된 강력한 에너지와 위험성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을 여럿 잡아볼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소설과 드라마 삼체에서 외계 함대를 향해 정찰기를 보내기 위해 1000개의 핵폭탄을 우주 경로에 배치한 후 정찰기에 달린 복사압 돛 뒤에서 핵폭탄을 순차적으로 터뜨려 그 충격파로 가속하는 계단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 접근은 1950년대 미국 국방부와 나사가 실제로 검토했던 핵 추진 로켓인 오리온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핵 패스 펄스 추진 방식에 해당합니다. 우주선 뒤편에서 소형 핵폭탄을 연속적으로 터뜨려 그 충격파로 가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액체 산소나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비추력에 한계가 있으나 핵폭발은 화학 반응보다 수백만 배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이론상 광속의 수퍼센트까지 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물론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죠. 이와 비슷하게 우라늄 반응 등을 이용한 X선 기반 방공 시스템인 프로젝트 엑스칼리버나 오리온 드라이브를 응용해 개발하려던 에너지 병기인 카사바 하우저 대포 등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죠. 현실에서의 우라늄은 더욱 제한적인 사용만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라늄의 높은 밀도라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회전 관성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고밀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의 로터 소재나 과거 보잉 747 등 항공기의 꼬리날개 평형추로 열화 우라늄이 사용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중성자 차폐나 유리 소재의 도핑으로 발광 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우라늄을 추출한다면 그나마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열화 우라늄 탄이 아닌 우라늄 유리 제작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가 필요할 듯 싶은 우라늄 추출은 광석만 충분히 있다면 화학적인 접근을 통해 집에서도 이온 형태로의 추출 이후 정제 과정을 거쳐 옐로우 케이크, 그리고 우라늄 금속으로의 환원법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스타발로이 합금 제조나 포환의 관통자로의 형성은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많이 고민해봤지만 우리가 간의 수공업으로 가능한 영역은 우라늄 분리와 정제까지였습니다. 이후의 작업은 아마도 공학자들의 역할인 듯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볼 일은 없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우라늄 추출법은 참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